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 전환법. 한때 이 낯선 단어 전환법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는 전환법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전환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법률 상식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법률 멘토 함께합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오지연 사무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전기안전법, 이걸 더 줄여서 전환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법인가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환법이라는 것은 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을 줄여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네. 종전에는 이제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제 공산품에 대해서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이제 별개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양자를 좀 더 통일적이고 이제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아예 하나의 법으로 합쳐서 이제 규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을 한 것이고요. 이 법률은 작년 2016년 1월 27일에 이제 공포가 되었고 1년 후인 이제 올해 2017년 1월 28일에 이제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기용품 그리고 이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그러니까 즉 품공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전환법이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킨 법인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 뭐 압력솥 그리고 뭐 가스라이터, 그리고 자동차용 타이어, 뭐 스노우보드,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이러한 공산품에 대해서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에서 이제 공산품에 대해서 안전관리 제도로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전인증, 자율 안전 확인, 그리고 안전품질 표시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용품에 대한 관리 제도는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인증, 안전 확인,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도 이렇게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세 가지 각각 제도가 사실 명칭은 다른데 굉장히 유사한 이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슷한데 이제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꽤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 법을 아예 그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산품이라는 종전의 용어를 이제 생활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그 종전에 있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양자를 통합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품공법이라는 것을 좀 불필요한 부분은 완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강화시켜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든 법이 전환법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전환법이 2017년 그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유예가 또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도 유예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이제 탄생한 배경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이제 사건이 이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종전의 전기용품 외에도 이제 의류나 신발과 같은 생활용품을 이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분들도 제조에 사용된 원단과 같은 재료에 대해서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고 불리는 그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11번가, 뭐 지마켓, 옥션과 같은 판매 중개업자들도 그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판매 상품에 대해서 KC 인증 마크, 뭐 인증 번호와 같은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이제 게시하도록 한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외 직구 그 구매 대행 업자라든가 그리고 배송 대행 업체들도 이제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KC 마크를 부착한 채 판매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 그 인증검사 비용에 따라서 그 영세업자나 그 소상공인 업자한테 그 인증 비용이 이제 좀 발생한다라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구매 대행 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매 대행업이라는 게
그 제품이 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그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이제 제품이 이제 그 배송이 되는 형태인데 이 과정에서 구매 대행업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좀 지나치다라는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조항의 시행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뭐 1년 정도 이제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전환법 어떤 제품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전환법은 그 법 규정대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네. 그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그 전기 제품 용품보다는 그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가정용 섬유 제품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걸 좀 들여다본다고 하면 일단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내의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중의류, 그리고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외의류 이렇게 세 개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의류는 뭐 아시겠지만 팬티, 러닝 잠옷 같은 걸 말하고 중의류는 바지, 치마, 셔츠, 타월, 뭐 장갑, 소면 안대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네. 외의류 같은 경우에는 재킷, 코트, 모자, 넥타이, 스카프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안경, 우산, 침대, 매트리스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접촉하는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의 생활용품이 그 전환법이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전환법이라는 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제 전환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 전환법은 그 전기용품에 그 적용하던 안전관리 기준이나 네. 그런 제재를 갖다가 생활용품에도 이렇게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상당히 수준 높은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 네. 사실 전환법이 저는 좀 생소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가 아니면 뭐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법률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당연히 해외도 비슷한 법률이 있고요. 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찾아봤는데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SIA, 그러니까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라고 해서 발음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 기준을 두고요. 주로 미국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완구나 의류 제품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단행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그다음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등등등의 개별 단행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우리 최근에 개정된 전환법처럼 상당히 수준 높은 그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은 주로 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뭐 왕구나 의류 등 이런 물품들에 대한 안전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좋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법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환법도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굉장히 수준 높은 법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전환법 시행이 1년이 유예가 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됐다가 몇 개월 만에 바로 이제 유예가 된 건데 이게 좀 흔한 경우인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법령을 만들 때도 법령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유예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제 법을 만들 때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 혼란을 예견을 하고 이제 유예하는 규정을 이제 부칙에다가 넣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전환법은 아예 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 효력이 있는데도 그 시행 후에 이제 다시 그 법을 고쳐서 이제 유예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심사를 할 때 옆에 사무관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유예를 하는 것이 이게 뭐 바람직하냐 어떠냐 뭐 이런 논의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사회적인 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너무 커서 좀 유예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KC 인증 마크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전환법에서 근데 이거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용품이 41종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얘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이런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그 KC 인증 자체를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 신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뭐 옥시 제품이라든가 혹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라든가
이거 KC 인증 마크 분명히 받았던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결국 이런 옥시 가습 살균제나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기준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환법을 통해서 포섭 대상을 굉장히 넓히고 예. 기준도 엄격히 한 만큼 인증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제품의 특성만에 맞게끔 합리적인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제고를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증 기관에 대한 인증도 분명히 좀 더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표현이 좋네요. 인증 기관에 대한 인증. 괜찮죠? 네. 라인 네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KC 마크 없이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KC 인증 기관이 완벽한 인증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시도지사가 KC 인증 없이 판매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업자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개선, 파기, 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이라고 해서 행정 명령을 거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은 약간 구분이 되는데요. 생활용품 중에서 아까 봤던 안전 인증 대상 생활용품과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행정벌을 처하게 되어 있고요. 생활용품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경미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기용품의 경우에 법을 위반하면 형벌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네.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그 단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KC 인증 마크 그냥 가서 바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실 텐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건당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만든 법률이라면 우리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KC 인증을 해주는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네. 이런 적당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전과 그다음에 제품 판매업자나 생산업자들의 비용 부담에 충돌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지난번 옥시 사태도 그렇고 갤럭시 사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전환법은 필요한 법률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바로 시행하게 되면 특히 소상공인 또 영세 판매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에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도 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안들을 내고 있는데 네. 한 서너 가지 정도 살펴본다고 하면 네. 가정용 섬유 제품의 경우에 전환법 규정과는 달리 판매업자가 아니라 원단 제조업자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원단 제조업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업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의 문제가 좀 덜할 수 있는데 네. 판매업자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 제조업자가 사실 1차 생산자이기 때문에 더 네.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판매 중개업자나 구매 대행업자, 수입 대행업자가 KC 인증을 통해서 인터넷 게시한다고 전환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KC 인증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불가능한 특히 병행 수입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렵죠. 어떻게 그걸 인증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입 유통 이력제라든지 사회부 관리 등을 통해서 그걸 대체하는 게 좀 맞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활용품 제조업자의 KC 인증 서류 보관 의무, 표시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안전 기본법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환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과반수 이상이 피해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심하다면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피해 정도를 보니까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네. 전환법 시행에 따라 예측되는 경영활동 피해 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니까
피해가 매우 크다가 약 27.8%, 피해가 다소 있다가 36.1%,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고 본 게 64%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피해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이 피해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생활용품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제품 특성에 맞춰가지고 검사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좀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라든가 네. 혹은 아니면 오래된 정말 명물 가게 같은 곳들, 뭔가 뭐 장인이 만드는 물품들을 파는 곳들, 이런 곳 같은 경우도 KC 인증 마크를 꼭 사실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좀 뭔가 힘들지 않을까?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작게 이제 가게를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보도 사실 거기까지 다 닿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여기에 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오래되고 검증된 그런 가게잖아요. 네. 그런 가게들은 첫 번째 특징이 그렇게 위해한 물건들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를 통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규제한다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환법 규정에서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에서 예외로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고 또 사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동의를 하고요. 네. 좀 넓게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법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합의한 것인데 네. 이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사실 넌센스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이제 법이 바뀌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제도에 대해서 이거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비용은 어떠한지 각계각층에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 전환법 사태에서 문제는 그것이 왜 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냐 하는 것이죠. 이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다음 입안이 되고 그다음 이제 공포가 되고 이 공포와 또 시행 간에 또 그 간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그 법을 입안하고 그 공포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첫 번째로 이제 그러한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포되고 나서도 그 올해 시행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왜 이렇게 널리 알려서 이런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알리지 못했는가 했던 것이 두 번째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행 이후에서야 이제 내용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거나 이제 그 일반 그 소상공인 업자들에게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 법을 개정을 할 때는 좀 미리미리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법을 세밀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 논란이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도 네. 많은 법인데요.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 성급하게 출시됐다는 지적 양쪽 두 분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우리 소비자들과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던 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전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전환법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9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전환법 반대를 주장하는 인터넷 그 청원에도 14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률을 반대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무언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환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국립대학교 교수인 나 교수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우연히 자신의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왜? 무슨 일인데? 정 교수, 이것 좀 보게. 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 뭐라고? 요새 어떤 세상인데 본인에게 말도 없이 정보를 판매한다는 거야? 여기 정 교수 정보도 여기 있구만. 뭐? 아니, 이 사람들 안 되겠네. 거기가 어디야? 화가 난 나 교수와 정 교수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갑니다. 여기 대표 누구야? 대표 나오라 그래.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에? 아니, 어디서 감히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쓰는 겁니까? 이건 엄연한 불법이라고요, 불법! 불법이라뇨. 저는 그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 썼을 뿐이라고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봤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가져다 썼다는 말을 합니까? 이봐요, 개인정보는 학교에 제공하기로 한 거지 당신한테 제공하기로 동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사이트 밖에서 따로 정보를 제공하려면 동의를 얻는 게 당연히 맞죠. 그리고 우리 정보로 이익을 봤으니 부당 이익까지 취한 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정보 내리고 배상하세요. 어디서 억지를 쓰세요? 저희는 이미 다 공개된 개인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배상을 하라뇨? 교수님들 정보는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다 그냥 볼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학교한테 허락을 한 거지 당신한테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나 교수. 학교에 제공한 정보를 타 사이트에서 본인 동의 없이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정 교수. 이미 공개된 정보를 모아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다 대표까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번.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번. 이미 공개된 공공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3번. 정보는 학교 측에 넘긴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당 이익을 취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한다. 네, 정답은 2번. 이미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모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도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사례에서 교수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국립대학교 홈페이지나 교원 명부 및 교수 요람 등에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으며 다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료로 제공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판매 사이트는 나 교수와 정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